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계약 강론의 매매 파트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 8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83페이지. 자, 4번에 보시면 매매 효력 해가지고 밑에 조문이 있죠. 뭐죠? 과실 문제, 동일 기한 문제, 대금 지급 장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계약 후 인도 전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과실 문제 여기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과실. 자, 이 토지에 대해서 과실이 생겼어. 또는 집에 대해서 과실이 생겼어. 부동산에 대한 과실은 주로 이제 사용료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법정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법정 과실, 사용료. 그래서 사용료, 토지를 잠시 빌려줘서 사용료 받았다. 그거는 갑이 먹을 것인가, 을이 먹을 것인가, 과실 문제. 자, 과실 문제는 첫째 주의할 것. 등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오로지 점유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부동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과실을 먹습니다. 등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점유하고 관련있다. 점유, 갑이 점유하면은 갑이, 을이 점유하면은 을이. 근데 점유를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대금을 완납.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 자, 이 사람은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점유를 하지 않아도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관련해서 과실 귀속 문제가 나오면, 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은 무조건 매수인이 먹고.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는 말이 없으면 점유하는 자가 먹는다. 등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자, 1번에 보시면 대금을 완납했다. 이 말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전에 생긴 과실하니까 매도인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네. 따라서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래 맞잖아요. 1번은 X입니다. 자, 이번에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다. 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은 무조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맞네요. 자, 3번에 일방에 대한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 기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자, 소유권 이전은 5월 1일까지 기한을 정했는데 대금 지급 기한이 없어요. 자, 소유권 이전은 5월 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잔금 지급 기한이 없어요. 그때는 잔금 지급 기한도 5월 1일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는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대금 지급 장소. 자, 아무 소리 없으면 매도인의 현 주소지에서 합니다. 매도인의 현 주소지. 매도인의 현 주소지에 가서 줘야 된다. 자, 가서 줘야 하는 채무를 지참 채무라고 합니다. 지참 채무 원칙. 자, 와서 받아가라. 추심 채무. 가서 갖다 준다. 지참 채무. 그래서 대금 지급 채무도 지참 채무의 원칙에 따라서, 그죠? 줘야 할 매수인이 받아야 할 매도인에게 가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현 주소지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 이래 돼 있으면 인도 장소에서 줍니다.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매매 대금을 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예외네요. 그죠?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 맞네요. 자, 5번은 참고로 읽어보시오. 6번. 자,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X 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나는 을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1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X 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목적물 인도하고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도 안 되고 대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서로 간에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정당하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을이나 갑은 인도지체 또는 대금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맞네요, 그죠? 자, 이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X 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맞습니다. 자, 원래는 인도를 받으면 그때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죠? 토지를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 대금에 대해서는 이행지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맞네요. 자, 3번에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금을 지체하여도 괜찮죠? 자, 인도되지 않았다면 잔금을 지체하여도 괜찮아요. 따라서 갑은 잔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1번이나 3번이나 뭐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서로 간에 갑과 을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의 X 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고 하여도 자, 과실 문제는 등기하고 관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완제했냐를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대금을 완제하지 않았다 이래 돼 있네. 그러면 점유하는 자가 과실을 먹습니다. 그런데 인도받지 못했다 돼 있으니까 여전히 매도인 갑이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과실은 매도인 갑에게 귀속한다. 맞네요. 자, 5번에는 대금을 완제했다 돼 있네. 대금을 완제했다. 자,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은 무조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이래 맞죠. 5번이 틀리네요. 그죠? X. 자, 그 다음에는 매매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담보 책임이 있네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자, 우선은 권리 하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자, 우선은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사건.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사건.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의한 담보 책임 사건. 그 다음에 용의권에 의한 제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세권, 저당권 행사, 실행. 실행하고 같은 말은 행사라고 하지요. 이렇게. 자, 담보 책임의 내용은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제척기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대금 감액은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대금이 감액되려면 일부이거나 수량 부족이 돼야 대금 감액하고 관련이 있잖아. 여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를 찾아보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자, 기간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년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는 거죠. 1년 안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꼬표네요. 그죠? 꼬표. 자, 권리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사건 자체가 5개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분에 의한 제한, 전세권, 저당권 실행, 행사. 자, 그래서 이 사건 제목을 우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최종적으로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동그라미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X는 악의 매수인은 할 수 없고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해제,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는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요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딱 한번 볼까요? 자,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저 1번은 아무 소리 없으니까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 저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에서는 해제만큼은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 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 매수인은 할 수 없다,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해제입니다, 해제. 자, 2번 맞습니다. 자, 3번도 역시 전부 타인권리 매매.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이래 돼 있네.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자, 우리가 선의의 매수인은 자, 보세요.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담보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게, 그죠? 자,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대금 감액은 상관이 없고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선의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손해배상의 내용은 우리 민법에서 배상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내이익 배상이 아니고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실내배상은 그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것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틀렸네요. 선의의 매수인에게 실내이익 배상이 아니고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즉 선의의 매수인은 이행이익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3번은 X고 자, 4번에 타인권리의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 선의의 매도인이에요.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악을 묻지 않고 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전부 타인권리 매매는 특별한 게 뭐냐?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전부 타인권리 매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예를 들어서 전부가 병의 소유입니다. 병 소유. 병의 소유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갑이 취득을 못하게 되어서 이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 을이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를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묻잖아요. 그래서 결국 매수인은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없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제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의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래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로 담보 책임은 매수인 쪽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만큼은 일부 타인권리 매매도 안 됩니다.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에서는
선의의 매도인 쪽에서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칙을 주고 있습니다. 매수인만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매도인조차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배상하고 해야 되고, 하나는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만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하고 할 수 있고 통지만 하고. 요거는 이제 을이 선이다 그러면 그에게 배상하고, 자 을이 악이다 그러면 그에게 통지만 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에서는 선의의 매도인 쪽에서도 해제 제도가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4번에 타인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 즉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악을 묻지 않고 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매수인이 선의이면은 배상하고 해제, 매수인이 악이면은 통지만 하고 해제, 이렇게 됩니다.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 7번까지는 자, 일부 타인권리 매매, 일부 타인권리 매매네요. 일부 타인권리 매매. 자, 갑이 1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천 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다. 일부 타인권리 매매다. 이때 악의 을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일부 타인권리 매매하고, 그죠? 수량 부족 일부 밀실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일부 타인권리 매매하고 수량 부족 일부 밀실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특징이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만큼은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량 부족 일부 밀실에서는, 그죠? 대금 감액 청구조차도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 그죠? 일부 타인권리 매매. 그래서 5번에서 7번까지는 일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입니다. 자, 1만 제곱미터가 맞은데 그 중에서 2천 제곱미터가 다른 사람 소유다. 일부 타인권리 매매. 이때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죠? 그래서 5번 X입니다. 자, 6번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즉 일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 선의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죠.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도 할 수 있고 손배 청구도 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뭐 다 담보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6번은 X입니다. 자, 7번. 역시 일부 타인권리 매매, 선의의 매수인이 가는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한 날이 아니죠.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선의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 1회에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7번은 X가 되겠습니다. X.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죠?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8번부터는 수량 부족이네요. 그 일부 타인권리 매매하고 수량 부족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100평이야. 100평인데 10평이 병의 소유다. 이거는 일부 타인권리 매매 아닙니까? 자, 100평이 맞은데, 매매 대상으로서 100평이 맞은데 그 중에서 10평이 병의 소유다. 일부 타인권리 매매. 그런데 100평으로 알고 매매를 했는데 청량을 해보니까 90평이더라. 뭐 이런 게 수량 부족 아닙니까? 자, 주택과 창고를 매매를 했는데 매매 전에 창고가 소실됐다. 일부 멸실. 그래서 요거하고 차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에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의 토지 100평을 을에게 매매하였으나 매수 후 을이 청량 결과 90평으로 밝혔다. 수량 부족 아닙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자, 악의 매수인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전부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그러면 할 수 없다, 선의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을이 악인 경우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래 맞죠. 전부 선의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8번은 X. 자, 9번에 보실까요? 자, 1만 제곱미터를 체결했는데 2000 제곱미터가 이미 포락으로 멸실됐다. 일부 멸실 아닙니까? 일부 멸실. 이때 악의의 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선의의 을은 할 수 있고 악의의 을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하고 다른 게 대금 감액입니다. 대금 감액만큼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악의 매수인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선일 때만 할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9번도 틀렸네요. 자, 악의의 을은 무조건 할 수 없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악의의 을은 무조건 할 수 없다. 자, 19번도 X. 자, 10번에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30평이 부족하다. 역시 수량 부족이다. 선의의 을 이런 게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기산점이 1년인데 계약한 날이 아니고 안날로부터 이래야죠. 계약한 날이 아니고 안날로부터. 선의의 을은 계약한 날이 아니고 안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틀리네요. 자, 11번에 지상권, 용익권에 의한 제한. 자, 용익권에 의한 제한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선일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일 때.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자, 12번에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 이것도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입니다. 자, 주택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 선의의 매수. 선의의 매수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맞고. 자, 13번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이것도 역시 용익권의 제한이니까 선의의 매수인은 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맞는데 문제는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틀렸어요. 자, 선의의 매수인이 선의의 매수인 잠깐만. 자, 그래서 용익권에 의한 제한 역시 뭐요? 악의 매수인은 할 수 없고 선의자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생각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사건의 그 내용이 뭐냐? 이 사건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분류한 다음에는 동그라미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요 네 가지 경우만 그죠?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선일 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번, 13번은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입니다.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 11번부터네요. 자, 11번, 12번, 13번은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의자는 할 수 있고 악의자는 할 수 없다. 대금 감액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틀렸습니다. 어쨌든 13번은 뭐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 됐기 때문에 원래는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면 해제로,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갑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가지. 12번도 마찬가지입니까?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하니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11번도 역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요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익권에 의한 제한은 계약 해제를 할 때, 그죠? 선의는 할 수 있잖아요. 선의의 매수는 할 수 있는데,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으면 해제로, 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간다. 그래서 선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선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선의자이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자격이 있는데 다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로,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간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13번은 X가 되겠습니다. 14번. 자,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저당권의 실행 나오네요. 저당권의 실행이면 여기다.
자,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선악을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없다. 그래서 14번 악의 을도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리네요. 자,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1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16번, 17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요거는 조금 우선 뒤로 좀 미루놓고 다음에 한번 요약서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거 한번 볼까요? 15번은 별로 의미가 없고 자, 16번하고 17번 가등기하고 요걸 한번 그냥 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뭐 한번 하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 A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죠. 이렇게 5월 1일 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요 토지를 2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은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설정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갑이 변제를 안 했어. 갚아야 되는데 변제를 안 하니까 요 A가 경매 신청으로 실행합니다. 실행하면은 자, 을 앞으로 넘어온 토지가 낙찰이 돼 버립니다. 낙찰이 돼 버려요. 이렇게 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이걸 저당권 실행이랍니다. 그때 비로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담보 책임은 그죠? 담보 책임은 첫째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간은 제한이 없고 요가 아닙니까? 자, 해제든 손해배상 청구든 무조건 여기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 칸입니다. 실행 행사.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아요. 실행되거나 행사가 되어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그런데 16번은 잘 보시면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갑을 간의 매매계약 당시에 채권 1억 원의 병의 저당권이 있었는데 을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대금에서 1억 원을 공제했다. 이렇게 돼 있네.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중화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꾸면 병이다 이 말이죠. 병. 이렇게 돼 있네. 자, 을이 지금 요 1억 채무를 인수를 해버렸어. 인수했다. 내가 대신 갚을게 이겁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에서 1억을 공제했단 말이에요. 공제. 그죠? 원래는 을이 2억을 줘야 되는데 을이 하는 말이 내가 1억만 주고 네가 병한테 갚아야 할 1억 채무를 내가 갚을게 이래 된 것입니다. 그걸 채무 인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가 갑이 아니고 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을이 이제 갚기로 했으니까 을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갚아야 되는데 지가 안 갚았어. 지가 못 갚아가지고 병이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날아갔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매수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실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는 매도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이 안 갚았기 때문에 실행이 됐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채무를 인수해가지고 지가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갚지 않음으로써 경매 신청 당해가지고 날아갔을 때는 자기의 잘못으로 실행됐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번은 맞습니다. 자, 17번. 자, 17번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판례는 요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가 붙어 있어도 똑같이 처리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가 붙어 있어도 똑같이 처리한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등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의리갑한테 담보채 물을 수 없고 실행돼야 된다. 뭐 실행돼야 된다는 것은 가등기에서 병 앞으로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병 앞으로 본등기를 해버리면 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돼 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병이. 낙찰이 돼가지고 S하고 S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상실한다. 병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가지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걸 가등기 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돼가지고 남한테 날아갔거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가지고 을 앞으로 넘어온 토지가 병으로 날아갔거나 똑같이 지금 실행돼서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당권이 붙어있다, 가등기가 붙어있다, 가압류가 붙어있다. 이걸 같이 취급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같이 취급. 17번에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계약 당시에 병 명의로 가등기가 경제에 있었는데 그 후 본등기 경로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즉 을 앞으로 넘어왔다가 병 앞으로 본등기 됨으로써 병한테 뺏겼습니다. 그때 을은 그죠? 저당권자, 저당권 실행과 마찬가지로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16번하고 17번하고 해결이 됐고, 자 18번을 보시면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권리하자를 배웠거든요. 권리하자, 권리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하자는 크게 두 개 아닙니까? 물건하자하고 권리하자하고 두 개입니다. 권리하자, 물건하자, 권리하자. 자, 그럼 물건하자, 물건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토지를 샀어, 을이 토지를 삽니다. 이렇게 매매 3월 1일 날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요. 건축 목적. 그런데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이게 그럼 물건하자냐, 권리하자냐, 애매하단 말이야. 자,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것이냐, 토지 소유권에 하자가 있는 것이냐, 애매하다. 자, 이거를 우리는 법률상 하자라 합니다. 법률상 하자. 자, 법률상 하자. 또 법률상 제한. 법률상 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상 장애. 법률상 하자, 법률상 제한, 법률상 장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판례는 물건하자로 봅니다. 물건하자. 우리 판례는 물건하자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물건하자로 담보 책임 물으려면 엄격하죠. 매수인이 선의 및 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 선의 및 무과실. 그리고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 안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8번.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법률상의 하자, 법률상의 제한, 법률상의 장애. 이게 권리하자냐, 물건하자 했을 때 우리 판례는 물건하자로 봅니다. 18번 맞네요.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인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법률 행위시,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9번 틀렸네요. 하자 존재 여부는 인도시가 아니고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9번 틀렸고. 자, 20번의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 하자는 이게 종류물 매매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용차예요. 성용차. 차를 어디 샀는데, 자, 엔진에 결함이 있더라면
엔진. 엔진에 흠이 있더라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럼 물건 하자 아닙니까? 그죠? 물건 하자. 근데 이게 이제 물건도 종류물하고 특정물 두 개가 있던 게, 같은 게 천지다. 그러면 종류물. 개성이 뚜렷하다. 개개마다 특성이 있다. 그러면 특정물을 합니다. 자, 이 차는 이제 주로, 특징이 있죠. 남바가 붙으면 특정물. 남바가 없으면 같은 게 천지니까 종류물. 그럼 아무 소리 없으니까 이제 남바가 아직 안 붙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종류물로 된다. 종류물. 같은 게 천지야. 그러면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때 선의 무과실의 어른 6개월 안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담보 책임은 첫째는 해제할 수 있고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류물일 때는, 그죠?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새 차를 달라.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새 차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새 차를 달라. 새 차 인도. 이거를 우리는 완전물 거부 청구권 이렇게 봅니다. 완전물 거부 청구권. 자,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거 안 할란다. 새 차를 한 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와 요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안 됩니다.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거나 이거 하거나 이거 하거나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물 거부 청구를 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나 해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번에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새 차를 달라. 즉 완전물 거부 청구다. 21번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발행이 아니고 발생이네요.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6개월 제척 기간이다. 담보 책임에서는 제척 기간이다. 맞습니다. 매수인의 해제권 행사 기간,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은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 그거는 제척 기간으로 봅니다. 제척 기간. 왜냐하면은 해제, 특히 그 중에서 해제권은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소멸 시효 기간, 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1번은 맞습니다. 자, 22번에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 아닙니까? 그래서 담보 책임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이 청구는 청구권입니다. 제척기간 형성권이 아니고 그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소멸 시효. 자, 23번에 담보 책임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 책임 면제 특약도 가능합니다. 담보 책임 면제 특약. 그래서 담보 책임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서 자, 우리끼리는 담보 책임을 면제하자 이런 특약을 하면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해도 너무나 나쁜 짓을 하면은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죠?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권리를 처분했거나 이런 경우는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면제 특약을 맺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때는 매도인이 굉장히 나쁜 놈이다. 그래서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맺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 맞네요. 24번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거기까지 맞네. 그러나 하자 발생 그 확대에 강화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는 있다. 그 옆에 써놓으세요. 좀 어려운데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죠?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배상 범위를 정할 수는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뭐 너무 어려우면은 22번하고 24번은 안 봐도 우선 되겠습니다. 자, 25번은 경매네요. 마지막으로 경매에서 담보 책임 특징을 한번 잡아볼게요. 경매.
경매의 담보 책임은 25번하고 26번이 있네요. 그래서 우선 26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5-1, 25-1은 29회 때 출제가 되는데 조금 너무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이래서 25-1은 지금은 하지 마시고 안 봐도 됩니다. 25번을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5번을 정확하게 하자. 경매에서 담보 책임. 자, 갑 소유 토지를 매각받고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른 경매 절차에서 갑 소유 토지를 경락받고,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자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해서 을이 지금 매각을 받았네요. 낙찰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8월 1일 날.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우선은 이 사람은 채권자네요. 그죠?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이면서 설정자. 이렇게 되네. 이 사람은 낙찰받은 자. 자, 우선은 물건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물건 하자. 권리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물건 하자로는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첫째 특징입니다. 이게 매매하고 다르죠. 그러면 권리 하자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자, 매매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요. 그런데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을 묻는 상대방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매든 경매든 간에 항상 유효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어버리면 절대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요.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대금 감액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 자, 이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매하고 다른 게. 자, 매매에서 담보 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로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로서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굉장히 갑하고 A가 나쁠 때, 자, 채무자나 채권자 A가, 그죠? 하자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넣었거나 알리지 않았다. 자, A가 알면서도 경매 신청을 했다. 갑이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경우. 하자를 알면서도 경매를 넣었거나 하자를 알면서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만 을이 갑이나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을은 X토지 물건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맞네요. 좀 전에 했죠.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이 안 생깁니다. 이번에 경매가 매매든 경매든 무효가 되어버리면 담보 책임은 절대 물을 수 없다. 맞고. 자, 4번에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을은 갑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틀렸다 그랬죠. 자, 채무자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묻고, 갑이 자력이 없다면 배당받은 채권자 A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채무자 갑이 권리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다. 굉장히 나쁜 놈이죠. 그래서 갑이 하자를 알고 알리지 않았거나 A가 하자를 알고 경매를 했거나 이 경우에만 을은 갑이나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경매에서 담보책임 특징 다시 한번 세 가지. 매매와 다른 거.
물건 하자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권리 하자로만 물을 수 있다. 자, 담보 책임의 상대방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의 내용은 해제를 할 수 있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별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된다. 채권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경매를 신청했거나 채무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을 때 그때만 낙찰받은 사람이 A나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2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 다시는 다음에 보시든지 하고, 자, 26번에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거는 뭐 사기에서도 배웠네요. 담보 책임하고 사기는 선택적입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착오하고 사기하고 담보 책임의 관계를 조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착오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1억으로 이렇게 3월 1일 날 집이 넘어왔어요. 이렇게. 근데 집을 사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냐? 자, 을이 사기를 당했더라. 또는 을이 착오를 했더라. 착오를 했더라. 그럼 이런 경우는, 그죠? 자, 사기나 착오로 요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관계가 어떠냐? 자, 우선은 세 가지 한꺼번에 시험에 안 옵니다. 판례도 없고. 두 개가 중첩이 됐어. 자, 사기하고 착오하고 경합이 됐습니다. 그때는 사기로 취소하거나 착오로 취소하거나 이게 됩니다. 그럼 사기하고 또 담보 책임이 경합이 됐어. 사기로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을 묻거나, 또 착오하고 담보 책임이 경합이 됐어. 착오로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을 묻거나, 전부 다 지금은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그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죠? 하자 있는 집을 샀다. 그러면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기는 없는데, 착오로 사가지고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그때는 착오로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을 묻거나. 그럼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어요. 사기도 있고 착오도 있어. 그럼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전부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26번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X,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래 맞죠, 그죠? 여기까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담보 책임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환매를 간단하게 정리